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지연은 새로운 배치 명령을 받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41살의 나이에 새로운 자리는 부담이었지만 그만큼 병원 측에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지연 간호사님, 여기 서태석 회장님 차트입니다. 오늘부터 담당하시게 됐어요. 수간호사가 건넨 차트를 받아들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트에는 서태석 72살 심장 질환으로 입원 중이라는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 옆에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회장님께서 매우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투여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회장님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지연은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 VIP 환자 관리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전문적인 태도만 유지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처음 본 서태석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면 의뢰 위압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창가에 앉아 조용히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서태석 회장님. 오늘부터 담당 간호사로 일하게 된 한지연입니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맑고 깊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죠. 그 눈빛에서 고독함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간호사. 간결하지만 예의 바른 인사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병실을 둘러보니 꽃이나 선물 같은 흔한 병문안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몇 권의 예술 서적과 스케치북만이 놓여 있었죠. 혹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스케치북에 관심을 보였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살짝 기울여 보여주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섬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이었어요. 취미로 그리는 정도입니다. 병실에 있으면 시간이 많아서요.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전문가처럼 그리셨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태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의자를 권하며 말을 이었죠. 사실 젊었을 때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상 경영을 배워야 했지요. 은퇴한 지금에서야 옛 꿈을 조금씩 실현하는 중입니다. 그 말에 지연은 공감을 표했어요. 삶이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 현실은 늘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태석의 약을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한 뒤 다른 환자들을 보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의 고독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죠.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한지연과 서태석 사이에는 미묘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태석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 지연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지요. 아침 8시 정각, 태석은 언제나 창가에 앉아 그날의 첫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리고 계세요? 지연이 물으면 태석은 언제나 미소와 함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병원 정원의 풍경, 때로는 병실에 놓인 꽃병, 그리고 가끔은 지연이 약을 정리하는 모습을 그린 스케치도 있었죠. 간호사님의 움직임에는 춤과 같은 리듬감이 있어요. 손놀림이 참 아름답더군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스케치를 받았을 때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림 속에서 약병을 정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우아한 발레리나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나요? 저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상 속에도 예술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뿐이죠. 그 말에 지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석이 병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마지막 회진을 위해 들어섰을 때
태석은 그녀에게 잠시 앉아 음악을 함께 들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듣기에 편안하네요. 이 곡은 달빛 아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겨 있죠. 마치 당신 같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72살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감성과 표현력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음악과 예술,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석은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사업의 부침과 가족사를 이야기했고, 지연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겪은 희로애락을 나누었어요. 지연이 4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태석은 깊은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서로의 상실감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을 때 지연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런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네요. 태석의 따뜻한 인사에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는 순간 갑작스런 호출벨 소리가 울렸죠. 급히 돌아서 보니 태석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은 재빨리 태석의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발작성 심장 박동이었어요. 다행히 적절한 약물 투여로 상태는 곧 안정되었지만 지연은 그날 밤 태석의 병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병실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지연은 서태석의 심장 모니터를 주시하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태석의 고른 숨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왜? 아직 안 가셨어요? 갑자기 들려온 태석의 목소리에 지연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발작 후에는 관찰이 필요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있는 거예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 다행이네요. 그 말에 지연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태석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시는 걸 보면 참 풍요로운 삶을 사신 것 같아요. 태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제 인생은 회사와 책임감으로 가득 찼었죠.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은 공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인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석은 은퇴 후 세계 유명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털어놓았고, 지연은 자신이 언젠가 작은 요양원을 열어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태석의 아들 서지훈이 병실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어요. 지훈은 4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발작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한 간호사 덕분에 빠르게 처치받았어. 지훈은 지연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잠시 나가달라는 눈짓을 보냈죠. 지연이 병실을 나서자 문 밖에서 작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 간호사와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문? 여자 간호사가 아버지 곁을 맴도는 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요. 아버지,
혹시 그분이 뭔가를 바라고 접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태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훈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한 간호사는 순전히 직업적 소명으로 나를 돌보고 있을 뿐이야. 내가 원해서 곁에 있는 것이니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 지연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는 상황이 당혹스러웠죠.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잠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동료 간호사 오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지연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정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서태석 회장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 병원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어. 혹시 회장님 유산 노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고.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나도 언니를 믿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하잖아.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민정의 충고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타인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죠. 그날 이후 지연은 태석을 대할 때 조금 더 형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따뜻한 눈빛과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태석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발작 후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다시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지연은 전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며 그를 간호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석은 지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하나를 건넸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지연의 뒷모습이었죠. 그림 속 지연은 어딘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한 느낌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나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 같아요. 마치 나처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한 간호사, 혹시 내일 시간이 되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정의 경고와 지훈의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태석의 진지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 휴식 시간이에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약속대로 태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석은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창가에 서 있었죠. 오늘 퇴원하시나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태석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 간호사님, 나와 함께 지내보지 않겠습니까? 결혼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죠. 제가 소유한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저의 건강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정당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인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따뜻함과 진심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태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운 노인의 동정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태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의 피어난 감정은 분명 그 이상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41살의 간호사와 72살의 재벌 회장. 사람들은 그녀를 노인의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 볼 것이 분명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오민정이라고 떠 있었죠. 언니 들었어? 서태석 회장님이 오늘 퇴원했대. 그런데 소문이 하나 더 돌고 있어.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소문? 회장님이 언니한테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는 소문이야. 설마, 진짜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대화가 이미 소문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 조심해. 서지훈 부사장이 엄청 화가 났다고 해. 아버지가 재혼할 기미를 보이니까 회사 주식 문제로 발끈했다는 소문이 있어.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아,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회장님의 제안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어?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하지만 정말 조심해. 재벌가의 돈 문제는 생각보다 무서운 법이야.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태석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지연은 서태석의 제안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환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서태석 회장님이 다시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수간호사의 전화를 받은 지연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형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 소견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태석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동안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회장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태석은 지연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그 마음은 사랑에 가까웠죠. 중환자실 밖에서 지연은 태석의 상태를 살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지훈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얼굴을 굳혔지요. 아직도 여기 있었군요.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정을 찾고 계세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셨습니다. 지훈은 냉랭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간호사님, 이제 아버지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근무 시간 동안은 제가 환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병원 복도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서 부사장님,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왔습니다. 지훈은 그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강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강성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그에게 귓속말을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상담실로 향했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약한 호흡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회장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지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지훈과 강 변호사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시다니. 그것도 한 간호사에게 주식과 별장을 남기신다고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 부사장님,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회장님께서 명확한 의식하에 작성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입니다. 저 간호사가 아버지를 홀려서 이런 일을 벌인 게 분명해요. 법적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지연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도, 지훈이 그것을 사기로 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밤새 태석의 상태를 지켜보며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태석의 재산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오해가 두려워 태석의 제안을 망설였던 것인데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태석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모여들었고 지연도 전문 간호사로서 응급처치에 참여했어요. 1시간의 긴박한 상황 끝에 태석의 상태는 다시 안정되었지만 그의 약한 모습을 보며 지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의 속삭임이 중환자실의 고요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태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어요. 서태석의 상태는 사흘째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태석을 만나지 못했어요. 서지훈이 태석의 병실에 그녀의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죠. 지연 씨, 서지훈 부사장님이 당신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원장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요. 민정의 말에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회장님의 유원장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알아요, 언니. 하지만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도 이 문제로 조사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지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았을 뿐인데 이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병원을 떠나려고 할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간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강성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조용한 자리에 앉자 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간호사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 회장님의 유언장 건에 대해서요.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유산을 남기신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온 건 그것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입원하시기 2주일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죠.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왜 이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 간호사님은 이런 한 푼 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본인의 뜻을 강하게 반영하셨죠. 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태석은 지연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만난 후 그녀의 인품에 감동받아 자신의 별장 한 채와 소에게 주식을 남기기로 한 것이었죠.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간호사는 내 재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요. 지연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석의 진심이 전해져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병원 CCTV와 회장님의 병실 녹음 기록입니다. 저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자료인데 오히려 한 간호사님께서 회장님의 재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서 부사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나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증거를 본 후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태석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훈이었어요. 한 간호사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병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어요. 태석의 병실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지연이 병실 문을 열자 서태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태석은 지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기다렸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태석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의식이 흐릿할 때도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님, 강 변호사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태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내 심장은 이미 많이 지쳐 있어요. 의사도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회장님.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고백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태석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내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당신의 손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나를 미치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태석의 고백에 지연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회사와 돈, 성공.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군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달랐어요. 그 시간이 내게는 진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고백했어요. 저도 그날 이후 제 심장은 당신으로 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태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어요. 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겠어요? 내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할게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됐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간호사님, 오늘 퇴원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지연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고 서태석과 한지연은 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건강은 의사의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별장의 작은 정원에는 태석이 직접 가꾼 장미들이 만개했고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태석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풍경을 스케치했고 지연은 그의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지훈이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처음과 달리 지연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보였죠. 한 간호사님, 이번에 아버지의 재단이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태석 문화예술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어요. 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었죠. 지훈아, 고맙다. 내가 이 일을 맡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재단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연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님, 처음에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동안의 불신과 무례함에 사과드립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서 부사장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태석과 지연은 법적 부부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남기로 했고, 지훈도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석은 지연의 손을 잡고 별장 뒤편 언덕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님, 행복한가요? 지연은 태석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회장님은요? 나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내리자 별들이 하나둘씩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의 만남도 운명이었을까요? 태석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운명이든 우연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오고 태석의 건강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났어요. 지연은 전문 간호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끝까지 태석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태석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별장에서 함께한 시간까지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그림들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줄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 태석은 지연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였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뜻대로 재단을 운영하며 예술가들을 지원했고, 지연은 태석이 남긴 별장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의 그림들을 전시하는 작은 미술관을 열었어요. 그 밤이 뜨거웠던 건 육체 때문이 아니었다.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사람, 그 진심이 우리를 미치게 했던 것이다. 지연은 종종 별장 뒤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태석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은 진실한 것이었고, 그 기억은 영원히 지연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